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 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엔 정치 뉴스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이 있는 날입니다. 서정옥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사건 전말을 풀어보는 사건와이,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담은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 부심사 청구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결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네, 여기서의 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중앙지법은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이 관할법원 논란이 일단락된 겁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체포적 부심은 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두 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습니다. 공수처 오늘 오전에 재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공수처 조사는 전면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가 위법하고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해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아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이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어제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탄핵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안전도 크게 위협했다며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등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로는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예, 이참에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하는 데에만 30분 넘게 할애했습니다. 네. 중국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그리고 코로나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겨눈 특검법을 스스로 내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터져 나왔는데요. 네, 결국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단일화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외환과 내란, 그런 선동 혐의를 비롯한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법 규모는 모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 협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례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종 협상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의지만 보여준다면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실제 특검을 띄우려면 정부의 제2요구와 국회 재표결이 필요 없는 여야 합의가 가장 빠른 길이란 현실론을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야당표 내란 특검법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소식도 알아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 후 숨고르기에 나선 건데요.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당초에는 계엄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 여파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동결된 배경 뭔가요? 예, 이창용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환율 변동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환율 네. 변동성이 국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정책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일 1,402원이었는데 지난달 말 1,472원까지 올랐고요. 네. 이 고환율이 수입 물가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좀 대외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죠. 중국의 비야디가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지금 비야디의 한국법인 BYD 코리아는 어제 비야디 승용 브랜드 출범식을 이제 인천에서 열었습니다. 네. 이 비야디는 올해 국내 시장에 출시할 차량 3종을 공개했는데요. 모두 순수 전기차입니다. 국내 전기차 수요가 정체기를 맞은 시점에 이 인기가 좋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죠. 그게 아니라 아하. 순수 전기차로만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내놓은 제품이 소형 SUV 차량인데 이 원래 비야디가 본래 배터리 회사였거든요. 그런 만큼 자체 생산한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탑재했고 한 번 충전으로 일단 321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가격인데요. 이 비야디가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가보다 한국에서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지금 팔겠다고 네.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국내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이 기능이나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지금 국산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 한미 간 지식재산권 분쟁 마무리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이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평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현재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데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영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5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세종과 충북 지역에서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113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있는데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구리 쪽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가양대교 3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 도봉요금소부터 이동량이 늘어서요. 곤자교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마포대로 공덕 오거리에서 아현초등학교 방향은 서부지법 앞 하이차로에 집회로 인해 일부 차로 통제 중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진리에 사고 나서 2,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정체 극심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만남의 휴게소 5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동량 많고요. 제2경인선 서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조정훈 의원을 모시고 전국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권, 영장 쇼핑 주장,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락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40일, 45일 됐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은 충격이었죠.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민주당만 애용하는 민주당 전용 사법기관을 통해서 벌린 이 광란의 질주는 공포스럽습니다. 12월 3일의 충격을 몇 배 더 뛰어넘는 이 공포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최근 하나 둘 여론조사 나올 때 민주당은 절대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12월 3일의 충격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한 45일간의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분노가 여론조사에서 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회를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느낌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체포적부심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재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 판단을 저는 뭐 법률가도 아니고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헌정사사의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죠? 정당을 떠나서 안타까운 일들을 할 때는 절차상의 흠결이나 하자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이 진영을 넘어서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인지 네. 아니면 의도적인지 네.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죠. 논란을 계속 야구하고 있죠. 저는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 있으면서 네. 공수처가 이제 피감 기관이어서 국정감사를 2번 했는데 그때 그냥 무능하다 싶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다 질타했던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이 무능을 넘어서 민주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민주당에 충성하는 공수처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네. 소위 55 경비단인가요? 네. 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도장, 공문 이건 그냥 공문 위조 아닙니까? 아니 공문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KBS가 어디에 뭘 공문을 보내면 문서를 보내고 거기서 회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종 승인이 사실 경호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언론은 바로 관저에서 허가가 된 걸로 이제 저희도 인식을 했어요. 완전히 오도했죠. 네. 내용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이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도장 갖고 오라 그러고 그 문서 보셨으면 이 메모를 쪽지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는 이건 2025년이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허술하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한 정말 명명백백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정말 이 광란의 질주가 끝나면 다음 수사 대상은 저는 반드시 공수처와 이재명이다 생각합니다. 자, 필요하면 수사하셔야겠죠. 하지만 수사의 대원칙 이재명도 불구속, 조국도 불구속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절차적 100번 양보해서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는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지금 일단, 공수처에 대해 신뢰도 조사 한번 해보면 저는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조차도 부글부글합니다. 야, 저렇게 못할 줄 몰랐다. 저렇게 실수투성일 줄 몰랐다. 근데 민주당 할 말 없죠. 본인들이 만든 조직이니까. 네. 민주당 전속기관 아닙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 해명을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그냥 사기를 친 거죠. 도장을 갖고 와서 네. 이 목적으로 갖고 오라고도 안 했고 그냥 일단 닥치고 도장 갖고 와라. 그리고 자기 원하는데 쪽지 붙여놓고 도장 찍고 이제 승인 받았다. 이건 문서 위조의 가장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딱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자기 딸 대학 스펙 총장 직인 위조해서 실형받았지 않습니까? 네. 공문서 위조는 그만큼 엄중한 죄입니다.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잖아요. 한 부대의 직인을 자기 의도대로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네. 공수처는 왜 이렇게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의도성이 다 읽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공수처장이면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체포영장을 현직 대통령한테 청구할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흠결을 남기면 안 됩니다. 논란을 남기지 않게. 예, 자신들이 진짜 자신 있으면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기본 중앙지검이 한다. 이걸 했었어야죠.
근데 왜 부칙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꼼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합니까? 이거는 왜 합니까라고 물어봤으면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예, 꼼수지만 합법적인 꼼수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내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생인데 소위 97세대인데요. 글로벌 세대 첫 세대로 선배님, 부모님 세대 덕분에 잘 교육받고 국제사회에서 한 15년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의 모습에 뿌듯해하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정말로 2020 민주주의가 완성된 아시아의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망라하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서 관제 앞에 집결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각자 개인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을 이렇게 공수처에 가서 항의하게 만든 현직 의원 30명이 네. 몰려가서 그 앞에서 피켓팅을 들고 항의하게 만든 원인 제공하는 공수처는 정말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헌정사사의 처음이고 바라건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영을 떠나서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뒤에 올 후배 세대들이 이 사건을 360도의 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 영장을 쇼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가능성이 높은 법원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 정치적 네. 중립성, 공정성 모두 다 훼손해서 이거를 좋게 바라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명분을 제공해줬다. 또 저희 쪽의 입장에선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불구속 수소,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했는데 왜 대통령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그래서 저희가 공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을 채택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소신의 발현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항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조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공수처 항의 방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은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앞에 모였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여쭤봤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질문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홍길동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이 지금 있을까요?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 국민 시선. 네. 제 머릿속에는 이걸 지지하는 국민입니까? 이걸 반대하는 국민입니까? 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정치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고 이번 저는 계엄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민주당이
국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시간의 주인인 양 자기 원하는 시간과 방식대로 거의 뭐 국회에서는 자기가 거의 신적 위치에 올라간 거죠. 했는 거에 대한 반발로 계엄을 했지만 수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의 역할은 이걸 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잘 관리해서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게 소위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시니까 지금 국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저의 질문이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십니다. 그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저희 당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엄에 대한 판단, 뭐 저희가 계엄을 찬성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차분하게 바라보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뭐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만 그 이후의 정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여론조사 등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 지금 어지럽는 걸 넘어서 거의 토할 지경에 민주당 버스를 타고 있는데 너무 지금 거의 어지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버스가 더 신뢰받아서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겸손해야 되고요. 또 혁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확장하고 갈라치기 정치 고만하고 통합해야 되겠죠. 여론조사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반사 이익으로만 얘기하기에는 국힘이 역전한 게 지금 좀 얼마만인지 지금. 네. 그래서 이 네.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막 의총에서 박수치고 축하하고 좋아해야겠죠. 꽤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역전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뭐 다 압니다. 저희도 다 봤죠. 정치니까 지지율을 왜 안 보겠습니까? 하지만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개혁해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래 국민의힘 역시 잘하고 있어 라기보단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너희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운영은 저는 민주당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탄핵, 뭐 각종 장관, 검사 탄핵, 특검법 추진. 민주당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5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 여론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제 약자의 정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 지금 조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개혁은 어떤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더 자격이 없다. 소위 반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의 빅텐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들어와라가 아니라 이 텐트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니네 국민의힘 따라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믿을 만한 철학과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판받았던 건 국민의힘 하면 기득권 정당 아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당 아닌가, 아주 쉽게 부자들만 대표하는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지역도 다르고 부자도 아니고. 그럼 민주당에 한번 지지해볼까? 근데 이재명?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분들까지 그래 국민의힘에 니네 한번 따라가 볼게. 약속 지켜 이번엔. 그 방향이 맞아. 라는 그 신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정치권 자체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더 국민들에 다가가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 일하지만 격차는 더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시민들의 상실감, 분노감도 저희가 모른 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서 나올까요? 정책으로서 나와야 되고요. 정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45일 동안 광란에 질주하고 과속해서 국민들을 어지럽고 거의 토하게 만든, 저는 민주당 이렇게 가면 민주당 버스를 타고 있는 국민들 상당 부분이 토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 버스가 저희 국민의힘 버스거든요. 이 버스 타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계엄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거죠? 예, 어제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이 됐고요. 아마 오늘 의안과가 열자마자 당론으로 발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그리고 외환 혐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빠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야당과 합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도 합의하고 싶을걸요? 방금 이렇게 과속해서 기업은 결국은 수익으로 말하고 정당은 지지율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게 투표로 이어지니까. 지금 과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브레이크는 잡지 못합니다.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뺐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외환 유치일 겁니다. 네. 우리 전 군, 그다음에 정보기관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북한 김정은만 좋게 만드는 외환 유치를 넣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자신 있습니까? 이거 진짜 자신 있습니까? 민주당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죠. 북한을, 러시아를, 중국을 소외시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서슴지 않게 쓰는 거죠. 그러니 외환 유치까지도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렇게까지 못 갑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다 받아서 하나도 받지 않고 내란, 외환 유치, 기타 등등 다 넣어서 특검법 통과시키면 민주당의 세상이 올 것 같으리라고 짐작하실 텐데 민주당은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은 그것은 민주당발 계엄령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탈표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하거나 단독 처리를 했을 경우에 정치는 현실이니까 네. 또 다 아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난 투표 결과 한 적게는 3, 4, 많게는 5표 이탈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 3, 4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소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탈표라기보다 하여튼 당론에 반대해서 투표하신 네네. 의원님들께 네. 다들 외환 유치제를 어떻게 동의하나? 이 한마디죠.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단결시켜 주십니다.
그 아마 부러지면 민주당이 더 먼저 부러질걸요. 박지원 현 의원이 뭐 민주당 이제 분당만 남았다는데 뭐 원로이신 박지원 선배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다양성이 결국 이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단일되어 오는 너무 딱딱합니다. 안 부러질 것 같죠? 부러지면 순식간에 부러집니다. 저희같이 다양한 종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정치와이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입니다. 광복 80도를 맞이하여서 큰 사전 원고라는 것이 2020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큰 사전 원고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한류가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추어서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이라는 주제의 국제 공모전을 열 생각입니다. 한글 큰 잔치 2025라고 해서 전 세계의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글로 자기 언어를 적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공모하는 그런 일인데 그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 적는 글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의 여러 언어들, 특히 사라져가는 언어랄까 이런 언어들을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존하고 앞으로 그 인류의 문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한글이 나아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글 주권, 우리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생각을 온 국민이 다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평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4.9도, 대전과 대구 영하 2.4도, 전주 영하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데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5도, 대전 6도, 강릉과 대구 8도, 경남 양산은 11도까지 올라서 겨울치고는 온화하겠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당분간 심한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메말라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권, 영장 쇼핑 주장 이런 부분 일단락 되는 건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영장 쇼핑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면은 진짜 이게 체포 적부심이 이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자충수가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중앙지법하고 서부지법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갔고 중앙지법이 판단을 다르게 하면은 이거는 그 동안에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건데. 법원에서는 다 체포영장 적법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 가서든 이거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이제 본다라고 이게 봐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싸워왔던 전략들이 다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왜냐하면요 지금 모든 형사 사법기관하고 다 싸우고 있어요. 경찰하고 싸우고 공수처랑 싸우고 헌재랑 싸우고 법원이랑 싸우고. 어디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구속 특급 열차를 타게 됐다. 결국은 구속영장 오늘 이제 청구를 할 텐데 공수처가 구속 특급 열차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형사 선고라든지 이런 데 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수사 영장 무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게 그 대법원까지 다 3심제 아닙니까? 계속의 그 수사권이 있다 없다는 대법원까지 계속의 쟁점이 될 거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이 그 체포적부심할 때 예를 들어 공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에 그 서부는 관할이 아니다. 그다음에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한 거 있죠. 이것도 이게 무효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저 출입 허가 없이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제가 이게 받아보니까요. 판결문이 그냥 이유 없다고 인정됨으로 기각함. 이게 뭡니까? 좀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도 대통령을 떠나서 누구든지 좀 읽어보고 판결문이 이해가 되도록 왜 이런 이유로 이게 관할이 있고 이런 이유로 서부가 있고 이렇게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 한 장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이러면 이게 당사자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뭐가 뭔지 제 말은 이게 판사들도 앞으로 이런 관행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변호사님은 법률가시니까 원래 적부심에서 그런 사유를 판결문처럼 쓰도록 돼 있나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보면 꽤 썼어요. 어느 범죄는 소명은 되는데 도주리가 없고 증거물이 없고 저쩌고 쭉 그래도 몇 줄씩 써주고요. 핵심을 써줬거든요. 최소한 자세하게는 못 쓰겠지만 적부심에 최소한 이게 공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부도 이게 주소지니까 형소법에서 관할이 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책임 그 말이 없잖아요. 제 말이 이게 핵심인데 이걸 왜 피하죠? 자기 소신이 있으면 그 두 줄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투게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이건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거는 영장 실질 심사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쪽하고 영장 실질 심사는 다른 게 체포 적부심은 이게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느냐라는 거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니까 쟁점이 완전히 다른데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해서 그때도 그래서 왜 구속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부는 소명이 됐고 일부는 이제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고 나온 거잖아요. 두 가지 섞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저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함.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주장해왔던 게 다 말이 안 된다. 이거를 구구절절히 다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고 영장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당사자들이 좀 받아들이십시오, 제발. 왜 안 받아들이나요? 아니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달라는 게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 관할이 있고 서부도 이게 지역 주소지 관할이 있으므로
이유 없다. 요 한 줄 못 써줍니까? 그게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기각된지 알아야 되니까. 아니 네, 이거 네. 진짜로 판사들이 얼마나 당황했냐면은 체포적부심을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자기 판사 생활 20년 30년에 처음 봤다. 왜냐면 체포영장은요 48시간에 나가고 이 심리하는 기간 동안은 연장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걸 다 하고 별 트집을 다 잡고 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그걸 안 적었지만은 그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뭐 그거를 꼭 적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법률가들이 법률가로 재직했을 때 그런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오늘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통보했는데 응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어차피 뭐 조사도 이게 끝났지만 그때도요 인정신문에도 이게 대답 안 했고 조사의 날인도 안 하고요 바로 왔어요. 그리고 공천에게 정당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응하지 않을 거고요. 응하지 않으면 이게 강제로 뭐 끌고 와서 억지로 할 실익도 없고 그 하기도 힘들 겁니다. 또 체포영장 또 받아야 돼요. 끌고 가려면. 따라서 그냥 뭐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묵비권 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러서 뭐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럼 성실하게 다 대답하면 청구 안 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어차피 이게 다 예정된 결론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묵비권이 맞다 봐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청구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었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이제 판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에 보장된 권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묵비권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구속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 지금. 이거 구속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증거인멸 도주력 사안의 중대성 근데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고 아무것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판사가 보기에는 진짜 마음에 부담을 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판사들도 상당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부담이 될 텐데 그냥 쉽게 그냥 발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쉽게 오히려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들리는 얘기는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그러는데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아니 근데 이걸로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고 구속영장이 나오고 그거를 오히려 한 군데서 하는 게 저는 더 뭐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요. 검찰은 아마 구속 기소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공수처가 판단해서 관할지로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네. 법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처가 이제 기소권이 있는 사건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검찰은 네. 이거는 이제 원칙이 중앙지법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그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이게 이제 이거는 기소권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기소권이 없는 지금 사건은요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부지검 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구속영장은 서부로 가고 사건 이게 모든 기록은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 그럼 이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구속영장한 법원이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 대원칙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서부로 하면서 또 이게 중앙지검 가면 무조건 이게 중앙지법으로 재판이 100%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게 오해를 사는 거고 제 말은 이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이게 대통령이 이게 불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중앙지법의 그 남모 영장 판사가 네. 김용현 장관 재판할 때 직권남용 과정으로 내라는 관할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김용현 장관 사건에. 그러니까 이제 중앙감액이 기각되니까 서부로 갔는데 그건 또 이게 우리법연구의 판사예요. 그리고 정계선 법원장이 임명한 영장 담당이잖아요. 2명이. 네.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부
대통령이 반발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뭐 중앙서부 중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게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중앙으로 지금 기록을 10일 뒤에 무조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장은 또 서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판사한다면. 그 헌재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서 주 2회 종일 재판 방침을 밝히니까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선영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황당한 게 정인을 일단 6명 했잖아요. 한 사람 앞에 90분을 주겠대요. 그런데 대장동의 그 유동규 씨가 지금 정인이죠. 현재 12분이 잡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번이 잡혔고 추가 신문하겠대요. 그래서 검사가 3일을 유동규 씨 아침부터 저녁까지 3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이 4번 반하고요. 지금 정진상 측이 4번 반을 하고 있어요. 아니 90분에 김용희 장관 뭐 직업이 뭐예요? 뭐 하면 90분 가요. 90분도 아니 김용희 장관 계엄을 언제부터 뭐야 하고 어떻게 하고 국회 측도 묻고 대통령도 묻고 헌재도 묻고 이게 진실 규명이 됩니까? 90분 만에? 와 저는 이게 뭐 재판 그냥 차라리 부르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서류 가지고 재판 끝내든지 90분이 뭡니까? 지금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은 유동규 한 명만 12번인데 김용희 장관이 제일 중요한 정의잖아요. 계엄이 오래전부터 모의됐다면 그 과정을 물어볼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90분도 아니 질문하고 답하고 적고 이게 우리 방송에도 90분에 몇 개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졸속도 이런 졸속 저는 처음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막 오늘 서적 변호사님이 막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저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법원은 법원인 논의로 거고 좀 하고. 이거는 헌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두 개를 섞는지 모르겠고 자 헌재에서 지금 그 입장은 뭐냐면요. 웬만한 거는 다 서면으로 다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웬만한 입장들은. 그래서 이미 2차 답변서까지 입장들을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사 기록들을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용현 공소장도 있고 다른 사람들 공소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분을 준다라는 게 대충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시간 늘려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졸속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한다라고 3번을 더 기일을 지정해 지난번에는 5번 2월 4일까지 한 거를 2월 6일, 2월 11일, 2월 13일 3번을 했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래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뭐냐고 하냐면은 대통령도 인권이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죠? 인권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는 거하고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제 방어 논리를 펴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5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이쪽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1명 이제 김용현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5명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도경비사령관 이런 군인들이거든요. 김용현을 다 5번에 다 출석하게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계적 균형도 아니고 김용현이 나와서 김용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헌재에서는 그래서 빨리 먼저 하는 거는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어제.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웬만한 얘기 다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법의 헌재법 32조에 보면요. 네. 기록 송부 촉탁을 하는데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걸요. 네. 원본을 요구할 수 없고 네. 복사 등본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법에 헌재가 법에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건 기록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원본 빼고 등본을 복사해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이 조문 없애야죠. 이게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받은 건가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규칙에 뭐 있대. 규칙에 가보니까 그냥 송부 아무 조문도 규칙 제정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률보다 규칙이 위에 있습니까? 제 말은 이거는 왜 두냐면요. 우리가 수사 기밀이라든지 또는 수사 중인 게 유출되면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또 이게 다 전문 증거예요.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못 쓰게 법에 되어 있는 걸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잖아요. 이게 공정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국회 회의록도 그래요. 그 정인들 다 불러가 국회
완전 위압적인 국회 그 분위기에서 정인들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나요? 그걸 갖다가 회의록을 다 증거로 써가지고 하면요. 우리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게 전문증거 배제법칙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판사 앞에 법정에 불러서 양쪽에 다 반대 신문을 보장하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 재판도 봤잖아요. 똑같은 절차예요. 왜? 탄핵은 형사소송법 절차와 똑같이 한다고 돼 있거든 법에. 그러니까 제 말에 공소장 이거 어떻게 믿어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은 공장에 이미 이화영 17번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재판 말라 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정인이 왜 55명이 나와요? 근데 이 정인이 지금 몇십 명 말이 됩니까? 제 말은 이게 헌재가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전문 증거 서류 가지고 다 재판하면 대통령의 반대 신문거이나 또 초기 진술 오염이나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충분히 전달됐을 걸로 믿습니다. 이 답변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 계엄 포고령 이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예문을 잘못 뺏겼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죠. 착오 없이 작성이 됐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거 서로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건가요? 또 김준일 평론가님.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예. 이게 약간 각자 도생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이 다 소위 말해서 덮어쓰고 가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김용현도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김용현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따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 요 두 분의 관계도 변호인단이 이화영 변호인이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뭐 변호인도 교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입장이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균열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뺏겼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미 김용현 장관은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라고 이미 주장을 하고 있어. 그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를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윤석열 바보 행세하거나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공의 처단은 도대체 왜 들어갔나요? 박정희 때 왜 전공의 처단이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볼만하겠다. 이게 김용현 진짜 나와서 진술하기 시작하면 변호인단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김용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을 좀 분열시키려는 이런 공작이고요. 네. 두 분이 그거는 확고합니다. 두 분이 서로 책임 전가하고 특히 윤 대통령은 밑에 참모한테 책임 뜨는 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옛날에 우리 전두환 보안사령관 때 그때는 이게 뭐 상김시 정치활동을 정지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든 정당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이거 불가능한 건데 아마 옛날에 그 전두환 그 계엄 때 있었던 문장 같아요. 이걸 이게 김용현 장관을 따온 거고요. 대통령은 이제 뭐 이걸 검토하다 워낙 급박하게 갑자기 계엄하다 보면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뭐 법무비서관이나 검토를 안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정치활동 제한 정도로 생각했겠죠. 따라서 이게 대통령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검토를 못한 건 맞아요. 따라서 뭐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옛날 거 보고 만든 것도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정밀하게 검토 못한 것도 맞는데 그러나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모든 정당 지방의회 정치활동이 금지한다고 됩니까?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봐요. 변호사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그때 왜 그랬지 했던 부분들이 체포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당초에는 좀 강하게 좀 막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 길을 터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지금은 이제 경호처 내부의 균열로 뭐 좀 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이유입니까? 경호처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경호처도요 직업 공무원이고 보수든 진보든 여러 대통령을 모셔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윤건영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이게 아주 친한 경호원들도 있을 거예요. 왜 몇십 년 동안 직업 공무원으로 계속 이게 여러 대통령을 모셔왔으니까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한 측면은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내가 유혈 사태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갈 테니까 세게 막지 마라. 이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는 뭐 더 부담 없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봐요. 대통령이 오히려 그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해서
세게 막지 마라 지시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약간의 균열도 있는 걸로 저는 둘 다 있다 봐요.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심정적으로 경호원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상황에서 탄핵까지 됐는데 경호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경호처의 위상을 진짜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사람이라고 할 거 지금 최근 언론 보도 나오는 것만 봐도 일단 맨날 소맥 20잔씩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 잠 못 자게 했지. 그리고 무슨 생일 파티 있으면 폭죽 싸우고 장기 자랑시키고 무슨 사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위상 떨어뜨렸지. 개 옷에다가 경호처 마크 찍어가지고 그거 입고 토리인지 뭔지가 돌아다녔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경호처 직원한테 안마까지 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참 경호처 직원들 처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 한 30명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저 멀찍이 써가지고 뒷짐지면서 이렇게 항의하시더라고요. 체포될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 체포되면 본인 공무원 연금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미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해요. 손 쓰면 절대 안 된다. 손을 쓰는 순간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뚫렸고 일부는 아예 경호동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공수처가 또 논란에 휩싸인 게 있어요. 그 55 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이제 경호처 승인도 받지 않고 언론에 공지를 했다는 건데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공수처가 이 공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승인을 이게 도장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자발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상 강압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호처 55 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지만은 이제 국방부 소속이고 국방부에서는 계속 입장이 나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으면은 우리는 다 군대 철수시키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그 눈치를 이제 그 당시에 55 경비단 쪽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미 국방부의 입장이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그 55 경비단 자체가 이걸 이제 뭐 승인할 수 있는 게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경호처가 있고 네. 그다음에 55 경비단이 있고 그다음에 체외가 경찰이 있잖아요. 아무 이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답도 했잖아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장이 대령인가 봐요. 대령을 이게 그냥 수사팀으로 부르는 거예요. 경찰이 공소번호로 불러가지고 이게 직인을요. 저는 강압이라고 직인을 달라 해서 본인들이 직인을 종이 쪽지에 허락함 여기에 찍고요. 요걸 이게 원래 보낸 공문에다가 그 허락함 그걸 합쳐가지고 다시 간인처럼 이게 또 찍어놨더라고요. 제 말은 이거는 공문서 위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직권 남용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직인을 이렇게 찍어준 게 아니거든요. 경찰로 쓸데없이 조사한다고 부르고 그다음에 직인을 가져오라고 그다음에 수사관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게 오리 붙였단 말이에요. 제 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불필요한 절차인데 이걸 기자들한테 마치 이게 경비단이 문을 열어준 것처럼 권한도 없는데 또 이게 브리핑까지 했잖아요. 이게 공처가 이게 미흡한 겁니다. 정말 이게 이런 의혹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도처에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공처가 지금 아주 이게 미흡한 거예요. 네, 이 일부에서도 이 얘기를 좀 조정원 의원이 나왔을 때 여쭤봤는데 여론조사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이 33%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오판하면 큰일 납니다. 야, 국민의힘이 뭐 우리가 이게 국민 앞에 막 사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계엄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니까 지지율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맞서 싸우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래서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제 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덩달아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폭락하고 박스권이나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이 또 이게 급상승하는 이런 뒤의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어설프게 내란 특검이나 합의해가지고요.
완전히 투항 노선으로 가면 다시 폭락할 겁니다. 특검 받으면 이게 다시 폭락해요. 윤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면요. 지지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말씀하신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28%로 1위인데 2위가 13%인 김문수 장관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국민의힘은 망하죠. 예, 윤석열을 중심으로 또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대선까지 돌파해 보겠다 이러면은 망하죠. 저는 뭐 합리적으로 대선 모드에 들어가면 국민의힘도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보수 결집이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맞는데 이 수치들이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계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MBS 조사가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리얼미터는 좀 더 이제 뭐 민주당 쪽이 좀 더 잘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가 뭐 그러니까 완전 상식적인 흐름하고 벗어난 게 아니라 계엄 이전으로 딱 돌아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대선 모드가 이제 켜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35, 33 더하면은요. 이 그럼 68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렇죠. 정당 더해 보면은 한 75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 이 정도 있어요.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은 이분들이 찍을까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회군을 하려면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제가 국민의힘에 조언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뭐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 들어서 너무 멀리 가면은 회군이 안 돼요. 회군이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 기간은 15일까지여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한 30초 정도씩만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확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비호감도가 높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를테면 가짜 뉴스다 처벌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조금 메시지를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짧게. 예, 저도 확장성이 없다 보는데 하나만 지적하면요.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 재판을 다 떨지 않으면 자기 사건에 자기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우리 법의 대원칙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렵다 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금요일 만나는 사건와 이 시간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은행권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의 상여금 체계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 판결입니다. 오늘 사건와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014년 6월경 기업은행의 근로자 및 퇴직자 12,000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당시 그 기업은행은 6번에 걸쳐 총 600%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요. 네.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고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법리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네, 재판 과정을 좀 보면 1심에서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통상임금의 요건 중에 그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고정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네, 1심에서는 그 정기상여금이 기업은행의 모든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니 일률성도 있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있다라고 보아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일 전에 휴직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죠. 뭐냐면 근로자가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려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도록 한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을 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라든가 통상임금의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만약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네네네. 지금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 보통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품이고요. 뭐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에 산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실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의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로 통해서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들의 그 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통상임금이 포함된 급여 항목이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사실상 조금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대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의 판단을 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네, 사실 이번 소송의 가액은 약 775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한 12,000명이나 되다 보니 소송 가액도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이게 지금 소송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이 2014년 6월경에 제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연이자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 네. 이 사건은 임금이잖아요. 통상의 그 민법상의 지연이자가 5% 정도이고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소초법상의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사건은 뭐 단순 계산만 해도 사실 5년이 지나면 거의 원금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원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 추정컨대 약 2,200억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또 이자율이 되게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송을 걸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202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사실 이번 이 기업은행 판결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기업은행보다 조금 앞서 지난 12월에 선고된 판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시 그 12월에 판결된 그 판결은 그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고요. 사실상 이번 기업은행 판결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실 판결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12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대법원 사건과 병행 사건, 그러니까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관련된 법리가 전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만 구체적인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 사건과 지금 현재 계속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외에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에 한하도록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련 소송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보시면 현재 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세아베스틸, 뭐 기술보증기금, 한국유리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삼성화재도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쟁점으로 1심에서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판결 이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의 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소송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소급표를 제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회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급표를 제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로 소급표를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는 있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또 소송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죠. 또 무엇보다 보통 이러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비용 때문에 일부 근로자가 우선 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나머지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나머지 직원들이나 승소 근로자들, 뭐 같은 임금 체계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들, 기업들 입장이 좀 상반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아무래도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피할 수가 없고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기업에게 연쇄적인 인건비 증가가 어떤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600억 이상의 인건비가 증가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죠. 특히나 연장 근로 비중이 높다거나 또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 비율을 높인 그런 사업장은 인건비가 30% 이상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 6조 8천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러면 네. 기업들도 이제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24년 연차 수당을 2024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업들의 문의가 좀 많다 보니 조만간에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침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의 모든 케이스를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후 질의를 받아 답변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현장의 혼란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는 단계이군요. 아직 네. 구체적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임금 체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확언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의 부담을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뭐 좀 예상을 해 보건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연장 근로수당 등의 항목을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금을 지급하려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보다는 성과에 따라 지급을 한다거나 직무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개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실질적인 복리후생수당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편이 기업이 하겠다고만 해서 다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고정성 임금을 성과나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강경하게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이 많아서 그 개편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한 다른 판결들 네. 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까 지금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그 12월에 선고된 판결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기업은행 사건보다 먼저 선고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쟁점은 동일합니다. 하나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재직자만 주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의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대법원은 기업은행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은 근로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된다.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에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돼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재직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덜 혼잡한데요. 지금도 짧은 정체만 구간 보이는 정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반대 일산 쪽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밀려 지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이후 3번 나들목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려 지나고요.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부터 3km, 또 안현분기점에서 6km씩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분기점 2, 3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더디고요. 반대 목포 쪽은 8탄분기점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가성비입니다. 중국 대표적인 IT 기업 샤오미 얘기라고요? 맞습니다. 샤오미가 이제 아예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제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는 건데,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뭐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TV, 로봇 청소기까지 출시를 하면서 네. 국내 업체들과 사실상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략인데, 일단 눈에 띄는 게 가격대입니다. 가성비를 내세웠는데 30만 원대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독일 명품 카메라 업체와 협업을 해서 야간에도 고화질로 뭐 사진도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 그리고 첨단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더해진 고사양도 한 50만 원대로 출시를 해서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럼 일단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냐라고 보면 뭐 자사몰, 그리고 쿠팡, 뭐 네이버 쇼핑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단말기를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사실상 구매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공급돼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이 싼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보안이나 배터리 문제 등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업계의 평가도 좀 반반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업체의 이미지, 인지도, 그리고 특히 이제 수리 같은 사후 서비스에서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랩터 서비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좀 넘어야 할 산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들이 뭔가 야심차게 출시를 해도 일단 이제 저희 그 삼성의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신폰의 무덤이라고까지 이제 국내 시장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를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샤오미 측에서도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아예 국내에 그 매장을 열어서 뭐 구매라든지 뭐 서비스 센터처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업체 하면 이제 보안 문제가 계속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제 취재를 해봐도 이 보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잡기입니다. 뭘 바로잡아야 하나요? 이게 해외 음식점에서 저희의 그 고유의 음식이죠. 김치찌개를 중국 음식으로 소개한 이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이게 벌어진 게 태국인데, 태국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내주는 메뉴판에 사실상 누가 봐도 김치찌개인데 이게 영문으로는 김치라고 맞게 적었지만 중국어로는 파오차이라고 소개하고 중국 동북 지역 음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파오차이는 중국식 채소 절임으로 김치와는 완전 다른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식당에서 뭐 김치찌개 외에도 뭐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음식이라고 표기를 한 건 치킨, 뭐 오징어 볶음, 라면 이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식당이 문제인 게 중국의 다수 이제 프랜차이즈점,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좀 더 문제인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는 중국 지방 정부가 우리 음식 돌솥 비빔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태국뿐만 아니라요, 프랑스에서도 네,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한식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일부 이제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체불명의 음식을, 근데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한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처럼 그 소개를 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식이 인기를 끄니까 한식당을 내걸고 중국인들이 좀 이런 행태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이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인데 이게 1월 첫째 주에 369명이 발생해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8명이 늘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장염 증사를 유발하는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뭐 분변 구토물 오염된 음식이나 이제 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음식 먹을 때 좀 조심을 하시는데 이게 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증상이 없어도 유증상자와 동일한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쉽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가열하거나 조리한 음식물은 최대한 이제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로켓 배송입니다. 쿠팡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 24시간 배송, 로켓 배송으로 뭐 거의 알려져 있는 이제 쿠팡 CLS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근로 감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문제였던 게 이 배송 기사들이 최근에 잇따르게 좀 사망하는 사건들이 네. 잇따르면서 근로 점검을 하게 된 건데, 자 일단 정부 그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들을 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배송 기사들이 사실상 사측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니냐라는 불법 파견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하지만 뭐 이 회사 측에서 안전 조치가 좀 미비했고 또 산업재해를 기간 내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야간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주 5일만 한다거나 배송 방식을 좀 조정하라면서 개선안 이제 마련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정부 점검 결과의 노동계 반응은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 이런 평가가 좀 내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정식 업무라고 하면 이제 배송 기사니까 배송 업무만 해야 되는데 네. 분류 작업, 그러니까 이런 정식 업무가 아닌 기사가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손도 못 댔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은 이 현장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섯 번째 키워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반찬이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어묵과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 저도 어묵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 대표 먹거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 이제 선호가 높은 12개의 어묵 제품을 조사했더니 어묵 100g, 그러니까 100g이면 어묵 그 사각 어묵 2장에서 3장 정도인데요. 최대 983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983mg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이 한 끼 이제 나트륨을 적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 667mg이니까 667mg. 그 적정 섭취량을 훨씬 웃도는 거죠. 그래서 사각 어묵을 2-3장만 먹어도 사실상 한 끼 권장량은 훌쩍 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국물과 같이 네네.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크게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제품을 보니까 스프 한 회 분량에 3,000mg이 넘는 나트륨이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소비자원은 국물 요리가 아니라 뭐 볶음이나 조림 같은 요리에도 간장, 고추장 같은 양념이 들어가니까 나트륨 함량을 좀 고려해서 양념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또 어묵을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좀 데치면 좀 10% 정도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근데 데치면 좀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좀 밋밋하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양념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국물 먹는 것도 좀 주의하고 양념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제언인 것 같네요. 네. 네, 여섯 번째 키워드 기습입니다. 왠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경기 안 좋다 하지만 공항을 보면 입국 절차 하는데도 막 3시간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항을 통해서 해외를 오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항 이용객이 늘수록 마약 밀수도 같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마약 밀수 이제 4건 중 1건이 해외에서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밀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 23%가 여행객이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청이 꺼낸 카드가 기습 마약 검사인데요. 검색대 순서를 기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이제 생각하는 입국 절차가 비행기 도착하면 승객이 탑승교 내리고 그럼 좀 걷다 보면 법무부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게 관세청 그 세관 검사를 거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틈을 노린 수법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국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짧은 구간 동안 마약 전달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까지는 주범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고 막판 그 검색 단계 앞까지에 이제 그 다른 공범이 마약을 건네받아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도 사실상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우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제 그런 그 여행객들을 좀 추적하고 있긴 하지만 또 범죄 조직에서도 이런 추적 수법을 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선 얼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얼굴을 이제 동원하니까 사실 이게 좀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습 마약 검사를 준비를 한 건데 승객들이 탑승교를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검색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누군가와 바꿔치고 할 그런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인데요. 당연히 이제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특정 이게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신고나 이제 추적을 할 만한 이제 항공편을 골라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언젠지 그리고 어떤 항공편인지는 당연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스템대로 해서 도상 연습을 할 텐데 그걸 이제 역으로 찌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7일 금요일 정격시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